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이때는 미래 과거형이 would가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would가 만약에 가정의 의미가 된다면 그러면 would의 동사 원형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뭐다? 현재 시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까지 설명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과거형,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뭐뭐 할 텐데 어떤 단어가 나오든 알겠죠? 근데 이 할 텐데라는 의미에는요 숨어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할 텐데라는 말은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랬다. 실제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동사의 의미에서 이제 확장되는 게 뭐냐? 여기에서 확장되는 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 하면은 어떻게 배웁니까?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쓰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이렇게 써요. 그럼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를 쓰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시제가 뭐냐? 과거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는 실제 시제가 뭐냐?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가정법이.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조동사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의미 파악이라는 겁니다. 추측성의 의미는 무조건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가정의 의미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이게 때에 따라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추측성의 의미를 말할 수도 있어요. 추측성의 의미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기본은 현재형은 추측, 과거형은 가정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 입장에서 심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다룰 거는요. 이제 대부분 요쪽을 위주로 다룰 거예요. 요쪽을. 요 추측성의 의미. 왜냐면 가정에 대한 거는요. 어차피 가정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책을 보면은요. 50쪽에 can, may, must, shoul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should는 과거형인데요. 여기서의 should는요. 추측성의 의미라기보다는 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위성의 의미로서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요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지울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실 우리가 다 의미적인 거 위주로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만 그냥 쓱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A번의 can부터 보겠습니다. 자, can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능력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가능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를 허락해준다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추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he can bake cookies and cake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녀가 쿠키와 케이크를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구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능력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You can come inside if you want to. 자, 너가 원한다면은 들어와도 된다라는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들어와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허가의 의미의 can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그 뭐 유학 가거나 아니면 뭐 해외 생활을 할 때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저도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 생활 하잖아요. 국제학교나 이런 데 다니잖아. 그러면은 제일 초반에 많이 하는 말이 can I래요. can I. 제일 많이 하는 거. can I? 저 이거 해도 돼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허락의 의미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한 추측성의 의미라고 썼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could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뭐일 수도 있다. can으로도 표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cannot으로 여기서 나와 있었는데 부정의 확신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잠깐 살짝 책에다가 필기하자면 요 녀석의 반대 의미가 있거든요. 반대 의미. 이 반대 의미가 바로 C에 나와 있는 must가 됩니다. must. 이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이 cannot이에요. cannot. 알겠죠? must not이 아니고요. must not은요. 하면 안 된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하면 안 된다. 이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을 쓰려면 우리가 cannot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cannot으로서 뭐뭐일 리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have pp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자, 그래서 have pp가 붙으면 뭐다? 과거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즉, 요놈 있죠. 요놈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may를 볼게요. 자, may 같은 경우는 이제 추측성의 의미로서 can과 좀 비슷한 정도의 추측이라고 보면 되는데 may가 조금 더 약해요. 퍼센테이지는. 그걸 더 약하게 쓴 게 사실 might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may 같은 경우는 역시나 can과 비슷하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have pp 붙이면 뭐라고요? 과거에 대해서 해석이 된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ust도 넘어가서 must는 사실 조금 설명할 게 있죠. 잠깐만 보자면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있어서 따로 제가 좀 쓸게요. 해야 한다 시리즈. 해야 한다. 자, 우리가 흔히 해야 한다로 많이 알고 있는 mus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hould가 있죠. 그 다음에 have to라는 녀석도 있죠. have to. 그리고 ought to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해야 한다 시리즈거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must, 이 have to랑 ought to 전부 다 해야 한다인데 이 must랑 have to가 조금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should와 ouught가 조금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좀 다르지만 의미가 이렇게 둘이 짝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must의 키워드는 강제성이죠. 강제성. should의 키워드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됐어? 이렇게 키워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must라는 거는요, 안 하면 망한다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죠. 다음 시간까지 숙제 해야 된다. 안 하면 뒤진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must에 가까운 거고. should 같은 경우는 이제 당위성이라고 했죠. 당위성이란 건 뭐야? 기왕이면 이렇게 해.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기왕이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당위성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표현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흔히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표현을 헤드베러로 많이 알고 있죠. 헤드베러. 근데 사실은 should에 좀 더 가까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그러면 헤드베러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뭐랄까, 좀 약간 갈구는 느낌. 어감으로 따지면 좀 갈군 느낌이에요. 갈군 느낌. 다음 시간에 숙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느낌이야. 헤드베러. 그러니까 보통 헤드베러는 손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좀 이렇게 약간 어떤 좀 좋게 말하면 충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should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 이제 should에 가깝습니다. 야 너 병원 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I think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You should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have to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녀석인데 ought to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이 ought to가 자주 쓰는 표현이 사실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저기 뭐 혹시 기억나나?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진로의 중요성 하면서 막 이렇게 30분 정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때 내가 한양대 저기 합격했다는 그 형 얘기했었죠. 전국 6등 했다는 그 형 얘기했잖아. 그 형이 실제로 예전에 루마니아에서 살다 왔거든요. 중학교 2학년까지. 근데 이제 살다가 이제 그 루마니아에서는 이제 루마니아어랑 그다음에 영어를 이제 공용어로 쓴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랑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한국을 왔는데 이 조동사를 배우는데 얘네 둘이 똑같다고 배웠는데 자기는 루마니아에서 10년을 살면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어우트란 표현을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한국에서 문법을 배우는데 should랑 어우트랑 똑같다 이러니까 이거 뭐지? 이랬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형이 왜 어우트를 본 적이 없었냐면요. 얘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법전에서 많이 나와요. 어우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몇 조 몇 항 해갖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법전이라는 것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 법이 되게 맹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must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must는 확신이잖아, 확신. 이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must는요
예외가 없어요. 얘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보니까 이 법전에서 함부로 쓰기가 좀 어려운 어떤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예외적인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must보다는요. 이 ought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 시리즈를 봤는데, 자, 여기에서 얘네들의 의미 자체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의 부정문 버전이 문제예요. 부정문 버전. 자, 부정문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잠깐 보자면 must와 should는 우리가 편의상 그냥 뒤에다가 나만 보시면 되죠. must not, should not 또는 mustn't, shouldn't 둘 다 가능합니다. 줄임말로요.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have to는 우리가 don't have to로 쓰잖아요. don't have to. 그렇죠? don't have to 동사원형으로 쓰고요. ought는 부정을 어떻게 쓰냐면요. to 앞에다가 붙입니다. not을요. 그래서 ought not to라고 해요. ought not to. 그래서 이 뜻이 있어요. 얘 자체요? 아니 그냥 이제 ought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보통 덩어리로서 어떤 해야 한다? 보통 얘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ught not to로 쓰는데 자, 이제 사실 ought not to나 should not이나 의미는 조금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죠, 얘.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은 하면 안 된다 정도로 해석을 하지만 don't have to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만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얘는 강제성의 의미, should는 당위성의 의미, 그럼 have to는 필요성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필요성. 그러니까 have to의 의미 자체도요. must랑 비슷하다고 했지 똑같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have to는 사실 need to 뜻에 가까워요. need to.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해야 돼. 기왕이면 합시다.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나누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부정문이 됐을 때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must not이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돼. 기왕이면 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정문이 됐을 때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have to랑 똑같다라고 써놨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할 필요가 있다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보통 이런 문법 책에서는요.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보통 많이 취급을 하기는 합니다. 자, you must wear a uniform in school. 자, 너는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돼. 입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she looks happy with Mike. She must love him. 자, 수가 마이크와 있을 때 행복해 보인대요.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것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must not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면 안 된다. don't have to 또는 don't need to는 필요가 없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중등부,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요걸로 가지고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요.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요. 보통 표지판 같은 거 딱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금지 표지판이 있어. 그래서 이거에 가장 적합한 거 골라라. 1, 2, 3, 4, 5. 그럼 이때는 이제 must not을 써야 맞겠죠. don't have to를 쓰면 n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must have pp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제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Ashley looks happy. 자, Ashley가 행복해 보이는데 she must have done well on the test. 그녀가 시험을 잘 봤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잘 봤으니까 지금 행복해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ould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건데요. 해야 한다의 의미로서 의무라고 써 있지만 아까 말했죠. 의무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의무는 아니고 기왕이면 하는 게 좋아. 이쪽에 가까워요. 기왕이면 합시다. 알겠죠? 당위성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they should do the vacuuming first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vacuum 하면은 vacuum cleaner가 그 진공청소기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청소를 기왕이면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청소 안 하면 뒤진다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You should not go to bed so late. 너는 늦게 잠자지 않는 게 기왕이면 좋겠다. 됐어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역시나 should have pp도 뭔가를 했었던 게 더 좋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뭔가를 했었던 게 더 좋았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라던가 유감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아씨 그때 비트코인 샀어야 됐는데 이런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적으로는 뭔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적인 게 중요하니까 의미만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조동사에 have pp 붙은 애들이 있었죠. 지금 네 마리 나왔었죠. 얘네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조동사에 그냥 동사원형 쓰는 일반적인 패턴은 안 나와요 시험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must에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must에 have pp 쓸래 이렇게는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쓰면 뭡니까? 현재 시제고요. 얘를 쓰면은 과거 시제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시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시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뭐뭐임에 틀림없는 거지. 과거에 뭔가를 했음에 틀림없는 거지. 이거는 맥락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에서 나오는 대부분 문제는 요거예요. 고등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52쪽에 있는 조동사 구문 볼 건데 52쪽에 있는 조동사 구문은 지금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책에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우선은 책에 있는 내용만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진이가 계속 또 건드려 갖고요. 쉬었다 할게요. 늦었어. 조만 좀 하시고. 볼까? 성게 내볼까? 내볼까? 손석구. 끝내보라. 남자들끼리 부르면 돼.
쉬는 시간 딱 끝나고 들어올 때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술 취한 사람들 같아. 술 취한 사람들 다 해롱해롱 해갖고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네? 자 다음 거 봅시다. 아 이제 그 고등학교 발표도 나고 이제 학생들 다 발표 배정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혹시 생각해둔 거 있으세요? 고등학교 어떻게? 정원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국일고 쓴다고? 그래? 왜요? 잘 나왔어. 뭐가? 이거 일단 2학년도 잘 나와. 아 지금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자사고 쪽을 어쨌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군. 저기는 수윤이는?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 상윤이는? 가지? 그래? 희찬이는요? 아? 아 그래?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 어느 쪽이요? 혹시? 아니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거 어딘지 몰라요. 에? 뭐 본인이 자사고를 갈 건데 어딘지 모른다고요? 이름만 이름은 아는데 위치를 몰라요. 이름 이게 뭔데? 양서구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지민이 있나요? 아 그렇죠. 일반 보겠지만 뭐 아니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서진이는? 주엽이나 대신. 주엽이나 대진 쪽? 그렇군요. 우리 뭐 무진이나 스루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연진이는? 엄마랑 말은 많이 하는데 매번 결말이 안 나요. 그렇군요. 그 자사고 가는 분들은 혹시 자사고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자사가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랑 되게 잘 맞아요. 자사고 다녀봤어요? 아니 그 자사 독일고 스타일이 제가 네네. 공부하는 스타일이랑 되게 잘 맞아요. 심지어 남고라 가지고. 남고 가고 싶어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간 거죠. 아 그런 쪽이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예 예쁜 이성이 여자들이 이성이 보여주면서. 눈을 뜨지 못하게 그냥. 아니 원래 저 남정이랑 있다가 여기 온 거거든요. 네네네. 남정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희찬이는? 그냥 거기 가는 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점이 뭐냐고요? 위치가 안 가고. 어딘지 근데 모르겠어. 모른다. 저 그것도 있어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예를 들어 일반고 가서 잘할 바에 그냥 자사고 가서 꼴찌하는 거. 아 그래요? 뭐 일단 뭐 본인들 생각이 그렇다니까. 요즘 좀 고민이.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고입 상담을 할 때요. 뭐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뭐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건 본인의 이제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달해서 이제 좀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 일단 그 자사고나 자본고나 외고나 국제고의 메리트는 없어지지 좀 되긴 했어요. 과고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과고를 가는 거라면 메리트가 좀 있죠, 분명히. 근데 과고를 제외한 나머지에서의 메리트? 만약에 그러려면요, 메리트를 연대, 성대, 외대 이 세 군데. 특히 이제 뭐 국제고라든가 외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외대 쪽을 좀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사고나 이런 쪽이라면 그 자사고도 사실 자사고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상고 같은 데 있잖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뭐 이제 그런 데라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북일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일반 자사고라면 사실 메리트가 좀 없어진 지는 사실 좀 됐죠. 그 뭐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Z값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자사고 간다는 부분? 아니 Z값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XYZ. 아니요. 함수가 말하는. 아니야. 함수값이 아니고. X는 X.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Z값이라는 게 이제 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할 때 이제 배우는 건데,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분의 내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예요. 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z 값이 높아야 좋은 거니까 얘가 높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자 자리에서는 내 원점수가 높아야 되겠고 평균 점수는 낮아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표차는 낮아야겠죠. 그렇죠? 이래야 이제 z 값이 높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선발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마다 좀 달라요. 이게 이 z 값을 적용해서 뽑는 학교 대표가 연대예요. 연대랑 성균관대 이 두 군데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3년 동안 이제 내신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1.5등급이니 뭐 2.1등급이니 이렇게 막 평균 등급을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이 z 점수로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z 값이 이렇게 쫙 이제 나와 있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표가 있어요. 그럼 표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z 값이 뭐 1점 뭐 몇몇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1.0등급 뭐 몇이다 1.1등급 이게 별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내가 실제로 학교에서 받은 등급은 4등급인데 z 점수를 대입하면은 2.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신 뭐 예를 들어 내신에서 1등급 나왔는데 z 점수를 대입을 하니까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균이 나오는 거 1등을 나오면 3등은 평균이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표차가 높거나 표차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평균 점수 대비 내 원점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z 점수를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게 일단 분모값이 낮아야 되거든요. 분모값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표준 편차 뭔지 알아요? 근데 표준 편차라는 개념 이게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이제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온 애들과 못 나온 애들 간의 그 간극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애들이 뭉쳐져 있고 또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뭉쳐져 있고 중간이 별로 없어. 좀 극과 극이야. 그럼 이럴수록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각 점수대별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 있으면 표차가 이제 낮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이제 낮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하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표준 편차를 일반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이게 과목마다도 다르거든요. 과목마다 표준 편차가 다르고요. 학기마다 달라요. 이게 되게 많아 변수가. 근데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보통 한 18에서 20 이 정도 나와요. 숫자로 따지면. 그리고 표차가 심하면 30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자사고나 이런 데에서는요.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차가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 10에서 뭐 12 아니면은 뭐 8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표차가 낮으니까 당연히 저 Z값을 적용하는 학교에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저기 자사고에서 4등급인데 어디 뭐 좋은 대학교 갔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다 이 Z값 적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자사고에서 실제로 등급은 4등급이 나왔지만 Z 점수를 적용했을 때는 뭐 1점 몇 등급이 나오니까 실제로 일반고에서 이제 뭐 1점 몇 등급 받은 애들보다 훨씬 더 Z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사고에서의 남아있는 유일한 메리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Z 점수를 적용한 학교가 맞느냐? 아까 말했던 연대, 성대, 외대 이 세 개가 대표적이에요. 이 세 개. 그럼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볼까요? 그냥 일반 등급을 줍니다. 일반 등급. 그러니까 자사의 메리트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그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Z 점수를 적용해서 선발하기 시작한 학교가 연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이제 계속 그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래서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서울대가 떨어졌는데 연대가 떨어졌는데 서울대 붙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Z 점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등급이랑은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5일 등급을 받았는데도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일 등급이야. 전 과목이. 근데도 연대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왜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너무 높게 나와 버리니까 Z 점수로는 값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일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또 Z 값을 적용하려면 원점수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가.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서울 소재 상위 대학교들 있죠. 15개 대학교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에서 아까 말했던 3개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일반 등급제를 적용을 합니다. 일반 등급.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학년별 차등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받는 1등급이나 3학년 때 받는 1등급이나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학교 내에서의 이제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나 어떤 그런 데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Z 점수를 적용하는 학교가 일부밖에 안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의 제한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메리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사고에 대한 또 다른 메리트가 뭘까요? 생기부죠, 생기부. 생기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생기부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한 4년 전? 4, 5년 전이라면은 저는 사실 자사를 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생기부에서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수상 내역이니 뭐니 이런 걸 학기별로 하나씩 입력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생기부를 보면은 3가지 영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입시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두 번째 세특,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 번째가 종합 의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로 나와 있어요. 생기부를 보면은요. 그럼 예전에는요 당연히 이 3가지를 다 보고 지금도 봐요. 보기는 보는데 창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뭐 봉사 활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냐? 이제는 큰 의미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생기부에서 자꾸 이런저런 게 빠진 거죠. 왜냐면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어떤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 그래요. 옛날 스카이캐슬 나오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그러냐면 심플하게 말하면 만약 자율활동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있는 집 자식들은요. 자율활동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활동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빈부격차로 이어져서 이제 좀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빠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나 이런 데에는요 그냥 딱 필수적인 내용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더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종합 의견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웬만하면 종합 의견은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1년 그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써주는 거거든요. 그 종합 의견은. 근데 이제 이 종합 의견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기재가 1000자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500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생에 대한 특징을 드러내야 되는데 500자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자사고였다면은 작년까지 아니 진짜 하물며 작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학생에 대한 어떤 이제 장점이라든가 특장점을 이제 기재해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종합 의견에다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양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세특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세특.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말할게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수시에서는 3개 전형이 대표잖아요.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잠깐 제외할게요. 그러면은 결국 요 2개인데 교과 전형에서 보는 건 뭐예요? 당연히 성적이에요. 성적. 그리고 플러스 면접입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합쳐진 거예요. 교과 영역은 뭐예요? 방금 말했던 성적입니다. 비교과 영역이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창체니, 세특이니, 뭐 종합의견이니 이건데 여기서 유의미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세특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알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시 전형을 쓸 때는요 학종만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학종도 함께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학종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과도 노려봐야 되고 학종도 노려봐야 되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논술도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3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랑 상담을 한 거야. 선생님 저 지금 이 친구 생기부 보고 성적 보고 과목별 성적 보고 모의고사 성적 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야 너는 지금 수리논술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 겨울방학부터 수리논술 학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신 점수 남은 거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는 너 같은 경우는 지금 논술로 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리고 지금 생기부 상태가 지금 이러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교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학생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간 대학을 가려면요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확률을 높여 1%라도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가려면요. 그럼 우리가 확률을 높이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요. 당연히 정시까지도요. 이 네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근데 이 네 개 사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이에요. 성적.